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 대차대조표. 국민들의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가, 지난 1년 동안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한 하나의 표입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부동산과 결별해야 할 시간,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나하나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이 순자산은 한국은행에서 2008년도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시작했죠. 2008년도면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는 해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요.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가 지났죠. 17년 정도의 통계 수치가 있는 거예요. 순자산에 대해서요.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전체의 실질 순자산, 그러니까 소위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는 물가를 상승을 배제한 실질 순자산을 보게 되면 일경 67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경이면 잘 감이 안 오죠. 예? 천조가 10개가 있는 게 일경이니까요. 근데 그다음 그 같은 기간에 GDP, 실질 GDP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득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소득은 830조 원이 증가했어요. 이걸 제가 여러 번 이런 수치를 비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경제가 고착화된 상징적인 하나의 수치들이잖아요. 가계만을 놓고 보더라도 가계는 이 기간에 소득이 400조 원이 채 안 증가했어요. 399조 원이니까요. 네? 830조 중에서 가계가 한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기업이라든가 정부가의 소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순자산도, 실제 순자산도 5,200조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가계도 마찬가지로 소득보다는 자산 증가에 그러니까는 자산 증가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소득이나 자산이든 돈만 증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죠. 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죠.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적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 자산할 때 이게 2025년도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그러니까는 형성된 자산에다가 올해 형성된 자산이 합해져 가지고 쌓이는 거잖아요. 쌓이는 거죠. 근데 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라는 것은 매월 발생하는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랬으니까 세습성이 굉장히 강하다. 세습성이요. 이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는 상당히 오래 가요. 생명이 오래 갑니다. 생명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소득이라는 것은 되게 한 달 벌어들인 소득은 대부분이 다 그달 다 없어지잖아요. 지출되잖아요. 근데 자산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소멸되지 않잖아요. 네? 많을수록 더 쌓인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요? 세습까지 되잖아요. 다음 대에. 네? 세습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뭐냐면 세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습성. 그러니까 자산 중심으로 된다는 얘기는 세습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회를 결정하는.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쟁 원리인데, 경쟁은 앞에 두 단어가 빠졌다랬죠. 공정 경제입니다. 공정 경쟁이에요. 근데 자산을 많이 세습받은 사람하고 세습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과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 50억 자산을 세습받은 사람하고 부모한테 자산을 한 푼도 못 받은 사람하고 이 똑같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자산의 세습성은 시장 경제를 굉장히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세습 재산에 대해서 많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나가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지만이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야지만이, 예? 거기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서로가 승복을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비유를 하듯이 우리가 이 자유방임의 프랑스어에 있는 레이스즈 페어라는 용어야. 원래가 그것이 달리기에 대해서, 예? 유리한 이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선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그러니까 저 10m 앞에서 뛰어. 100m 시합을 하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0m 앞에서 뛰는 사람이 이기죠. 그러고서 자기가 그러니까는 100m 이 스프린터 이거에 국가대표를 자기가 하겠다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능력이 나머지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월등하다고 인정을 해주겠냐고요. 왜?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자산 중심으로 된다는 얘기는 땀 흘려 일해가지고 활동하는, 소위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장되는 게 현대사회, 우리가 과거 전통적인 봉건제 사회하고 중요한 차이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교과서에서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산 중심으로 경제가 바뀐다는 얘기는요. 네? 자산 중심으로. 그러니까 흑수저, 금수저.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소득은 근데 굉장히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자산 중심 경제가 될수록, 문제는 뭐냐면, 소득의 증가율을 방해합니다. 경제 성장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해악적인 거예요. 자산이 뭘로 해도 돈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경제 활력이 감소가 되면은,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되고, 그러면 자산이 인플레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또 경제 활력을 감소시켜. 이걸 이제 지금부터 보려고 할 거는 거예요. 즉, 경제 생태계에 복원력이 붕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잘 나타내주는 게 뭐냐면, 분모에다가 GDP, 소득이죠. 분자에다가 순자산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지난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증가 배수가, 증가액의 비중인 겁니다. 분모도 GDP의 증가액, 분자는 순자산의 증가액. 이걸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자산이 소득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GDP 증가는 연평균으로 볼 때는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순자산,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또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그러니까 증가는 빠르고 분모에 있는 소득의 증가는 잠깐만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 격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문재인 때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요. 이게 정권을 뺏긴 이유예요. 제가 부동산 정책은 완전하게 실패했다고 제가 초기부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배경입니다. 자, 가계 순자산의 증가를, 이번엔 가계, 앞에서 보여준 건 대한민국 전체였던 것이고요. 가계 순자산을 GDP 증가하고 순자산 증가를 배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때가 23배 정도. 아까 국내 전체적으로는 20.6배, 21배니까는 국내 전체 평균보다도 더 가계가 더 컸다는 얘기죠. 23배니까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갈수록 그러니까는 소득의 증가는 떨어지고, 소득의 증가율은 떨어지고, 근데 자산의 증가율은 커지게 되면 그 사회는 갈수록 그러니까는 경제력 세습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회는 연못의 고인물처럼 썩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중병에 걸린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벼락거지가 등장하죠. 자산의 증가가 모든 국민이 똑같이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기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인 겁니다. 이런 용어가. 국내 순자산의 연평균 증가액을 봐보세요. 네? 이게 왜냐면 박근혜는 4년뿐이 안 했고 윤석열은 3년뿐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전체 기간이 아니라 1년 기준으로, 1년 평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재인 때 1600조 원이야. 1년에 1600조 원씩이나 증가를 했어요. 1600조 원씩이나. 가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로 보게 되면요. 아주 재밌는 게 문재인 정권 때 1년에 가계의 순자산이 94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943조 원. 1년에. 그러니까 5년 기간 동안이면은 여기다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예요. 네? 5하게 되면 어떤 얘기입니까? 5천조 가깝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가계 순자산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1년 평균이 943조가 증가했는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기간 때 다 합친 거. 다 합친 게 847조예요. 네? 이거보다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자산 중심 세습 사회가 고착화된 겁니다. 완전히 뿌리를 내린 거예요. 특히 당시에 부동산 중심이었었죠. 그렇게 결국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그러니까는 부상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윤석열이 갑자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게 뭐예요? 반문재인 깃발을 들니까는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환호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사실은 대외외교적인 거라든가 한 번도 문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근데 경제 정책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제가 당시에 이거는 네? 당시에 제가 KBS 뭡니까? 홍사원 기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누구죠?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쉽게 나와요. 자,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1년에 943조가 증가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1년씩 하니까 이게 3년치나 합해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3년 동안에 847조인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3년이에요. 네? 평균이 847조라 이거예요. 이거보다 많아, 어떻게 해. 이거 끔찍한 거죠. 국민 1인당 순자산 추이를 보게 되면요. 추이를 보게 되면 딱 재밌는 게 나옵니다. 2008년도에 1억 8,339만 원이었어요. 국민 1인당 순자산이요. 근데 이게 2014년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2014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최경원을, 현호석을 그러니까 사실상 경질을 하고 초대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였던 현호석을 경질을 하고 최경환을 투입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해 초이노미스가 이제 집행이 된 빚내서 집사라라고 유명한 이걸 가죠. 그때 최경환이 그러니까는 부동산 3대 규제를 없애버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겨울에 더 그러니까는 이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데 더 아주 냉랭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는 2014년까지 한 7년 동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377만 원뿐이를 안 증가했어요. 한 7년 정도에 국민 1인당 순자산이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가 빚내서 집사라 한 것이 2017년도까지 효과가 나타나죠. 지속되죠. 네? 2017년도까지. 그때까지 어느 정도 증가한 겁니까요? 이 3년 사이에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4천만 원 정도가 채 안 되게 증가를 했어요. 1년에 그래봤자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 2억 7천만 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이 2021년도에는 4억 2,320만 원으로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네? 2억 7천에서 4억 2천이니까 얼마가 증가한 거냐고요. 네? 1억 5천 2백만 원이 증가한 거죠. 1억 5천 2백만 원. 네? 그 전에는 1년에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갑자기 꽝충 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해 놓은 게 문재인 때는 5년간 1억 5천 한 2백만 원이 증가했어요. 순자산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12년간 동안에 1억 3천만 원이 증가했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야. 문재인 때. 네? 국민들의 순자산이 증가하면은 좋죠. 네?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처럼 자산 증가도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 혜택도 봐야 되고 이왕이면은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뭐 금융 자산이나 이런 걸로 증가하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 그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부동산 이 증가 속에서 혜택을 못 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벼락거지 얘기가 나온 거고. 그렇죠? 이런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자산 구조로 보니까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그러니까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명쾌해지지 않습니까? 명쾌해지지 않냐고요. 가계 기업 국내 전체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문재인 때가 가장 높아요. 순자산 연평균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자,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1인당 실질 순자산을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 정점을 찍습니다. 2021년도에요. 1억, 아니 4억 1,300만 원 정도로. 그러고 나서 계속 미끄러집니다. 작년도에 4억 794만 원으로 나타났더라, 보고가 됐더라고요. 한국은행에 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1인당 실질 수준 자산이. 그러니까 1인당 실질 수준 자산이 잃어버린 4년, 윤석열 정권에서 잃어버린 4년이 간 거예요. 네? 쭉 이렇게 증가하던 것이. 네? 꺾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순자산 연평균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박근혜 때가 문재인 때보다 높았고 문재인 때가 윤석열보다 높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떨어졌으니까요. 성장률은.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계들의 그러니까 소득 대비 순자산이 연평균 GDP 대비니까는 이건 퍼센트 포인트죠. 27.5%포인트나 증가했어. 연평균. 매년 그러니까 거의 28%포인트씩 GDP 대비로 확 증가한 거예요. 박근혜 때는 7.5%포인트인데 문제는 분모에 해당되는 GDP는 박근혜 때가 더 높았잖아요. 문재인 때보다 더 높았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때 이게 그러니까는 에? 전체가 몇 배입니까요? 7, 4, 28 거의 4배 가까운 거잖아요. 가계 그러니까 소득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 순자산의 증가 속도를 연평균 증가 속도를 보게 되면 거의 4배잖아요. 4배.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요. 네? 결국 이거는 결국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부동산 자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 끔찍해요. 45.5%포인트씩 매년 이게 증가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분모가 GDP고요. 땀 흘려 일해서 만드는 소득이고 분자가 그러니까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 부동산 투기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런 자산. 이게 문재인 때 이렇게 가된 거예요. 네?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좋게 평가 안 합니다. 자기들은 그 속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지만은 좋게 평가 안 해요. 네? 한심하다고 조롱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순자산을 보더라도, 국민 1인당으로 보더라도요, 보게 되면은, 박근혜 끝날 때, 이명박 정권 시작할 때 7.5배였었어요. 이게 박근혜 정권 끝날 때가 2016년이니까 7.6배로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에 9.9배까지 증가해요.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가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고 싶겠냐고요. 네? 땀 흘려 일해가지고 소득을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아껴 써가지고 자산을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하고 이러고 싶겠냐고요. 네? 부동산 투기 못한 사람만 병신 소리 듣는 거지.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민심이 이반한 거야. 윤석열 때는 이게 이제 떨어진 건 다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자산의 증가가 국민들 대다수가 혜택을 보면은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봐,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든 주식 자산이든 뭐가 올리면요. 그런데 자산 양극화를 봅시다. 파란색 막대기가 뭐냐면은 하위 50% 대비 상위 10%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하위 50%,
상위 10%. 원래 똑같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5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위 50% 대비 상위 10%가 박근혜 정권이 끝나는 해인 2016년에 3.9배였었어요. 이명박 정권 시작할 때 4.8배에서 3.9배로 파란색 수치니까요. 그러다가 쭉 다 증가해가지고 4.4배까지 증가했죠. 문재인 정권에서요. 그러니까 대개 민주정권이면은 양극화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건데 하위층, 하위 50%가 뭔가 혜택을 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근데 하위 50%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혜택에서 소외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미국의 결과, 바이든 때 결과가 비슷하죠. 중간층 40%예요. 중간층 40%라면 무슨 얘기냐면 30%에서 70% 사이에 있는 중간층 40% 대비 상위 10%의 순자산 배율이 오렌지 색깔입니다. 오렌지 색깔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이가 같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1.7배였던 것이 1.9배까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자산도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그러니까는 자산 증가에서 소외가 됐다는 얘기죠. 소외가 됐다는 얘기죠. 소수 상위층만 혜택을 보는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요 정권 연장 쉽지 않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순자산이 앞에서 봤던 거라면요 부동산 자산만을 거의 구별해가지고 보게 돼. 구별해보자 이거예요. 부동산 자산만 네? 소득에 비해가지고 거의 10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10배씩이요. 가계나 국내 전체나. 네? 1995년부터 2024년 3년 30년간 대한민국은요 열심히 그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부동산 재테크에 네? 올인했던 사람이 훨씬 더 승자가 된 거예요. 승자. 네?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니까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패자가 된 거죠. 루저가 된 거죠. 문제는 이게 저성장의 늪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무능함을 보인 거예요. 부동산 늪에 빠진 경제가 저성장 늪의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조금 더 스케치할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도 문재인 정권 때 국내 전체 부동산 자산은 1270조 원이 증가했어요. 1270조 원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합해도 1066조 원뿐이 안 돼. 이건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세계 정권을 네? 자신의 집권 전 후에 있었던 네?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지금 국힘당 정권 12년 동안 하고 문재인 5년 동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네? 근데 이게 2024년까지 다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다음으로 그러니까 많이 증가한 때가 노무현 정권 때예요.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 때문에 결국은 정권 뺏겼잖아. 이명박으로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계의 이윤만을 따로 놓고 봐도요 마찬가지예요. 가계 앞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전체 부동산 자산이고 여기 이제 가계의 부동산 자산만 보더라도요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때 1년에 764조 원씩 증가했어. 1년에요. 이것도 앞에도 국가 전체도 1년입니다. 1년 단위예요. 문재인 정권 때 1270조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거니까는 6천조 원이 넘는 거야. 6천조 원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3대 동안에는 12년 동안에는 그러니까는 저희 합쳐봤자 저기 되는 것이고요. 이게 764조 원이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는 연 기준으로 해서 합해가지고 456조. 이게 3년 지나 사실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는 자산 중심의 세습 사회가 고착화되어지고, 둘째는 뭐냐면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침몰하게 돼버릴 겁니다. 이거 보세요. GDP 증가분의 부동산 자산 증가를 정권별로 쫙 봐보세요. 정권별로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네? 이 비율이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비율이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분모가 클수록 분자 증가 속도보다 분모 증가 속도가 빠르면은 이게 더 바람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땀 흘려 일해서 만든 소득의 증가가 부동산 가격 올라서 증가한 것보다 더 크면은 이건 아니죠. 근데 이게 봐보세요. 문재인 때 압도적이야. 두 자릿수 16.3배. 노무현 때 9.4배. 네? 박근혜 때 빚내서 집산해도 6.4배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동산에서 민주당은 이거에서 이 업보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결과로 부동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경제는 세계화 이후에 90년대 초부터 세계화 물결 속에서 수출주도 성장으로 전략을 바꾸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수출은 타격을 보게 되죠. 그때마다 뭘 했습니까요? 부동산 부양하려면은, 건설 부양하려면은 가계부채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가계부채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잖아요. 자기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부채가 10% 증가할 때마다 소득의 증가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왜 그렇습니까요? 부채가 증가하니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잖아요. 부채. 그러니까 소비가 억압받죠. 가계 내수가 죽어가니까 성장률도 둔화되죠.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의 활력이 이렇게 쫙 장기적으로 세트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세트한 거야, 이게.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2002년부터 2007년이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 때잖아요. 그 다음에 2021년 때가 문재인 정권 끝날 때고, 네? 민주당 정권이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부동산 투기 혹은 뭐 일자는 투자를 하지 않은 국민은 바보가 된 거예요. 지난 35년 동안에 보게 되면 바보가 된 거야. 가계소득 증가보다 가계 부동산 증가의 이 배율이 문재인 정권 때 18배가 넘으니까. 네? 돈만이 목적이라면, 돈 버는 것 자체가만이 목적이라면은 열심히 그러니까 직장 다닐 필요 없고 열심히 그래도 할 필요 없어요. 아껴서 써가지고 갈 필요 없어. 부동산 구했으면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성실한 사람들은 바보가 된 거죠.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자, 연평균 변동폭 GDP 대비 부동산 연평균 변동폭을 봐보세요. 박근혜 때 가계가 4.6% 연평균 포인트씩 증가했다면 문재인 때는 23.2%포인트. 이게 사실은 이게 5배 정도, 5배가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5배가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거는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질 부동산 자산의 연평균 증가를 봐보세요. 박근혜 때 빚내서 집 사기 했잖아요. 그때도 국내 전체적으로 연평균 4%씩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때는 그 2배가 넘는 8.7%씩 증가했어요. 가계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때 4.7% 증가했는데 문재인 때는 9.0%. 경제 성장률을 훨씬 더 앞서잖아요.